자, 18페이지 중개 유형 종류에서 나오는데 유형별로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따져보자면 거기 상사중개, 민사중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상인이 하는 상행위 요걸 중개하면 상사중개, 사인들끼리의 행위를 중개하면 민사중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기억해 보시면요, 상사중개는 상법상 타인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그러니까 뭘 중개한다고? 상행위를 중개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개를 하는 자들은 상인입니다. 상인. 그러면서 당연히 상법의 적용을 받죠. 자, 상사중개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거기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매매중개, 보험중개, 해상운송중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시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중개를 얘기하는구나. 상사중개. 자, 상사중개는 기본적으로 상법에 93조부터 100조까지 규정이 준용된다. 뭐 이런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사중개는 어떤 규정이 적용이 돼야 돼? 상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통틀어서 얘기하면 상법이 준용. 자, 거기 참고해서 나오는데 타인 간의 상행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고 한다. 상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 정리하면 상행위를 중개하는 걸 뭐라고 불러? 상사중개. 상사중개는 뭐가 적용이 돼? 상법이 적용이 되는구나. 오른쪽에 맨 위에 민사중개. 대표적으로 민사중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는 그 중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저기 결혼의 듀오 뭐 이런 거 있잖아. 혼인중개. 그 혼인은 사인들끼리 하잖아요. 그쵸? 민사야, 그것도. 그걸 중개한다. 그래서 혼인중개도 들어갑니다. 민사중개. 그 다음 직업소개 같은 거, 직업중개. 이런 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해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가 민사중개에 들어가는 겁니다. 민사중개. 자, 그래서 혼인중개나 직업중개도 민사중개에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민사중개는 상행위 이외의 일반적인 사적 거래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자, 앞에서 상인들끼리 거래하는 거를 중개한다 그러면 상거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상사중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인이 아닌 일반인들끼리 사인들의 어떤 문제들 이런 거를 중개하는 걸 민사중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같은 게 먼저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서 개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 문제니까 이것도 뭐가 적용이 돼야 돼? 민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참고 한번 봅니다. 그 전에 바로 위에 두 줄.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에 해당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부동산 중개는 뭐에 해당한다? 민사 중개.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인으로 봐 상인 보수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상법에서 말하는 상인 보수 청구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판례가. 자, 일단 우리가 뭐로 봐?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로 봅니다. 하지만 보수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상인 보수 청구권 인정을 해줬다. 자, 그 밑에 민사 중개도 중개에 관한 행위로 상법 46조의 규정 기본적 상행위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지금 판례 얘기입니다. 그거 옆에 판례 번호가 빠졌는데 참고하시고 싶은 분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77-1889 77-1889. 자, 여러분들 그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종합법률 대국민 서비스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종합법률 정보, 여기서 우리가 판례 번호 치면 그 판례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77-1889 같은 게 판례 번호예요. 번호는 외울 필요 없고, 혹시 참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거 지금 얘기가 그 판례 얘기입니다. 그 판례.
그래서 판례가 지금 뭐라고 보고 있느냐. 민사중개도 중개에 관한 행위로 상법 46조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그 다음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판례는 상법상 보수청구권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상법상 보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판례가 좀 전에 말씀드린 77-1889라고. 우리가 이 사건 번호, 판례 번호, 거기에 보면 그 중간에, 숫자 중간에 가나다라 이런 게 들어가요. 그 다가 들어가면 되게 이렇게 보시면 돼. 민사에 관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호가. 자, 지시중개하고 참여중개업을 또 비교해 봅니다. 지시중개, 참여중개. 개념만 아시면 돼. 지시중개, 전시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모델하우스처럼, 부동산을 전시회를 여는 거야. 전시회를 통해서 중개한다. 그래서 지시중개, 전시중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보통 우리가 하는 건 참여중개라고 불러요. 참여중개. 그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참여해서 그것을 중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시중개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전시중개라고도 합니다. 지시중개는. 그 다음 참여중개.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참여중개예요.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참여중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니은번 참여중개 두 번째 줄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참여중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 중개. 이거 조심하세요. 일방중개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불렀어요. 쌍방중개라고 안 했고 쌍방적 중개 이렇게 했습니다. 적자가 들어갔어요.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일방적 중개라는 건 일반 중개 계약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계약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줄 의무를 갖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 중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개 계약을 했을 때 양 당사자에게 의무가 존재한다. 쌍방적. 한쪽만 의무가 있다. 일방적.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중개계약의 형태 보시면 일반적인 게 계약이 있고 전속계약이 있고 독점계약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계약은 뭐겠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무실 문 빼꼼히 열고 내 물건 놔줘. 오케이. 그런 거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반드시 그 집을 놔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죠. 하지만 그 집을 임대차를 중개를 성공하거나 이렇게 되면 수수료를 줘야 될 의무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만 어떤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방적 중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당사자 모두 예를 들면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를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존재하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수를 줘야 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면 안 되는 의무들. 양 당사자에게 의뢰인과 중개업자에게 의무가 존재한다. 이러면 쌍방적 중개행위, 중개.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쌍방적 중개행위는 어떤 계약에서 전속중개계약의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기억에 일방적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그 키워드만 체크를 해주시고 결국은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는 의무가 양쪽 다에게 있느냐 한쪽에게만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부른다. 그 다음에 단독중개, 공동중개 뭐 이런 건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오늘날에는 정보망이나 발달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공동중개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중개 형태. 단독중개하기가 좀 그 여건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사중개, 공인중개. 자, 공인중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돼서 하는 중개, 공인중개. 즉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공인 그렇게 하는 중개, 공인중개. 사중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인들끼리 뭔가를 중개하고 알선하는 거.
그래서 일반인이 하는 중개를 보통 사중개. 이 사자도 뭐겠어? 아까 사사로울 사자. 제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한자. 그걸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개념 넘어갑니다. 지금 중개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죠? 중개. 그러니까 중개의 의미와 다른 인접 개념들과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중개 유형들. 이거 살펴봤죠? 이걸 자꾸 뭐 해가지고 그 이름들 외우려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잘 안 돼, 그거. 별 수 없어. 틈틈이 생각났을 때 좀 가물가물하면 다시 책을 펼쳐서 보고 그 부분을 계속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개념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죠.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 거기 뭐 공인중개사 도입 취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인중개사가 다루는 이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그 고가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그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게끔 보호 차원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를 두게 됐다. 넘어가시고 중개업. 중개업의 정의. 자, 중개 앞에서 중개란 개념 봤죠? 그걸 업으로 하는 걸 중개업이라고 해요. 그 업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되느냐?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의뢰. 그 다음에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보수를 받고. 그리고 업이 돼야 된다. 그 업이라는 얘기는 쉽게 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중개업은 결론은 정의 잘 해놨죠. 거기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 이 교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자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주 보는데 결국은 뭐야? 어떤 단어나 이런 특정 단어들이 머릿속에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 색깔 표시해가지고 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렇게 줄치고 하는 수고가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서 거기 의뢰 그리고 보수, 업 이 세 가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일단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분설하는 거야. 의뢰가 있을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의뢰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이 법에서 중개 의뢰는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이다. 뭐 이런 얘기고, 일단 중개 의뢰를 하지 않은 물건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의적으로 중개를 해주었을 경우 중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일단 의뢰가 없으면 이 일을 성공시켜도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좀 뭐 한 얘기지만 맡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중개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됐어. 그래서 보수 청구하니까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맡겼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의뢰가 있어야 결국은 완성시켰을 때 보수 청구를 할 수 있구나. 다음 페이지.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중개인이나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서 상법상의 상인에 해당한다. 자, 중개보수 청구에 있어서는 상인에 해당한다 이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인. 원래는 민사중개라고 그랬습니다. 공인중개, 민사중개인데 보수 청구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상행에 해당한다. 상인에 해당한다. 상인.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중개보수하고 실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개보수, 실비. 자, 이 양자를 중개보수 합쳐서 중개보수와 실비였는데 이거 합쳐서 뭐 우리가 중개보수라고 하는데요.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실비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중개보수는 의뢰 한쪽이 양쪽에서 의뢰가 왔어. 그럼 쌍방 다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의뢰를 했다면 그쪽에서만 받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근데 실비는 원칙적으로 뭐 쌍방 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실비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권리관계 같은 걸 확인하려고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받는데 얼마 들었어. 그럼 그걸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 얘기죠. 그 물건의 주인한테 청구할 건 아니잖아. 취득하려는 자한테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한테 청구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일방에게만 청구한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금 반환 채권 보장하기 위해서 뭐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약이, 중요한 건 그거야. 계약이 해제됐다고 한번 봅시다. 해제. 계약이 해제된다. 그러면 쌍방에 누군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물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응? 우리가 그냥 계약금 해제만 놓고 봐도 그렇죠. 계약금을, 만약에 이 계약을 했는데 하기 싫어졌어. 그럼 해제할 수 있죠. 단지 하기 싫어져서. 대신 거기는 손해가 따르게 되는 거지. 만약에 매수인 쪽에서 하기 싫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계약금 포기해버리면 깔끔하게 끝나요. 매도인 쪽에서 이렇게 팔기 싫어졌어. 어떻게 하면 돼? 배액을 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문제는 만약에 누군가에게 해제 사유가 있었어.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해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그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금 반환 채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계약금 문제가 이제 발생, 그 계약금을 돌려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잘못해가지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럼 계약금 돌려줘야 되잖아. 그쵸? 여러분들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일단 어떻게 되죠? 잘 안 나오죠. 응? 이 경우 보세요. 분명히 해제의 빌미를 제공한 게 매도인이야. 잘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매수인이 열받아가지고 계약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계약금은 이건 지금 매수인이 포기하고 해제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돌려받아야 될 돈이란 말이야. 그런데 매도인이 이걸 안 돌려주고 괜히 버틴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옛날에 보면 에스크로나 뭐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중간 지점에서 누군가가 그걸 맡아가지고 있는 거야. 계약이 완성돼서 끝날 때까지 맡아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믿을 만한 기관이 맡아가지고 있다. 이거는 법원에 공탁하는 거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응? 중간에다 돈을 걸어놓는 거야 지금. 응? 매도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응? 이걸 이제 계약금 반환 채무의 보장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다 그러면 되게 중개업자가 중간에 껴가지고 그럼 내가 맡아놓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중개업자가 들고 가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중개업자가 이제 자기 명의로 은행 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근데 이런 걸 할 때는 당연히 실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응? 그럼 이런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할 거냐 이 얘기죠. 이런 비용은 이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할 자들, 이런 자들한테 청구하게 돼. 한쪽에게만 청구한다. 그래서 실비는 보통 일방에게만 청구하게 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계약이 있어야 하고요. 거래계약이 성립하며 거래와 중개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수반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일을 완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야 내가 네 거 팔아줬으니까 돈 내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거 좀 팔아줘 라는 의뢰가 있어야 되고 그 의뢰를 알아서 내가 받아들일게. 이게 뭡니까? 청약과 승낙, 중개계약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중개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개 행위를 통해서 중개가 이루어져야 돼.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거,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줄에 오른쪽에 가시면 반복 또는 계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 또는 계속. 반복 또는 계속이며 사회통념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업 수행이라고 볼 만한 그런 행위들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반복적, 계속적. 자, 반복적, 계속적의 의미. 니은번 보세요. 따라서 친구나 이웃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주고 사례를 받았다 해도 반드시 반복,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흔히들 판례에서 나오는 얘기야.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 한 번. 그쵸? 매달 어쩌다 한 번씩 하면 그건 뭐야? 매달 어쩌다 한 번이래. 매달 어쩌다 한 번이래. 매달 어쩌다 한 번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 나도 안 일어나는데. 응?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계속적, 반복적이라 이런 거. 정말로 우연히 어쩌다 한 번 또는 자기 지인의 부탁으로 그냥 해주고 점심값 얻었어. 과연 이런 걸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재판정에서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런 건 이제 증명하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제 나는 우연한 기회에 했다. 그럼 뭐라고 하냐? 입증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회통념상 사업 수행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기억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사업 수행이라 하기 위해서는 예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동산 중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개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복지대책으로 사원에게 기숙사용 주택을 중개해 주는 경우 사업 수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업이라고 할 수 없다. 회사가 자기 직원들 회사 근처에서 살게 해주면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그런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알선해주고 하는 거. 사실 그런 주거 환경을 알선해주는 거는 중개행위에 들어가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것이 그거 외에도 계속 중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이유에 국한돼서 한다는 거. 이거는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업으로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없다. 자, 니은번에 보시면요. 실제로 거래가 없고 반드시 반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판을 걸고 상시 영업하고 있는 취지를 표시하고 있는 자. 간판 걸어놓고 문장 해놓고 맨날 놀러 다녀. 어쩌다 한 번씩 오고. 이 사람이 과연 업으로 하는 거냐? 이런 건 반복적 계속적으로 봅니다. 업으로 하는 걸 봐요. 그럼 그러려면 뭐하러 열어, 씨. 그죠? 열지 말아야지.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자, 판례 요거 정리합니다. 우연한 기회란 말. 자, 1번.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 알선 중개를 한다는 얘기고, 네 번째 줄에 가보세요. 네 번째 줄.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 보수 받았어. 의뢰도 있었으니까 했겠지. 그쵸? 근데 뭐가 빠졌어? 계속적, 반복적이 빠졌다는 얘기죠. 우연히 한 번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개행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끝에 줄에 무등록업자로 처벌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보세요. 반복 계속성이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게 주로 판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중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아직 못 받았어. 응? 못 받았는데 주기로 했어. 받기로 약속은 했어. 근데 아직 못 받았어요. 또는 달라고 요구했어. 뭘 행위를 해놓고. 그럼 이게 중개업이냐 이 얘기죠.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부분. 이것 때문에 중개업이 아닌 걸로 본 겁니다. 이 판례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 중개업의 개념은 그 계속성, 반복성, 의뢰, 보수, 요 세 가지 개념을, 컨셉을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들어가면, 자, 개업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 자죠. 간단하게 정의하면 개설 등록한 자. 개설 등록한 자. 그럼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격, 자,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상인이나 타인의 대리로서 행위를 하는 대리상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상인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청구권도 청구권이지만 그거 외에도 상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이 앞에서 공인중개사 제도 돈 자체도 뭡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의 재산 같은 것들을 보호해주고 어떤, 자,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걸 보호해준다는 공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단순한 상법에서 말하는 영리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만 하는 그런 상인과는 조금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상인처럼 취급은 돼도 공익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세 번째 줄 공익적 측면 요게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요게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일단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3번에 부칙에 의한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협회에서 가서 막 열심히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 응? 우리 이제 그 전까지 뭐라고 하냐, 업자라고 그랬거든. 그냥 업자. 너무 없어 보이죠? 응? 근데 협회가 가서 우리 좀 그럴싸하게 좀 불러다오. 근데 나는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아. 앞에 이게 개자가 들어가면 좀 이상해요.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말 그대로 개인, 사인인 개업공인. 우리 그냥 여러분들 이제 일단 보통 생각하는 게 뭐야? 자격증 취득하고 혼자 가서 개설 등록하고 이거예요, 이거. 개인 혼자 하는 거. 흔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 이게 부칙 6조에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부칙 6조에 경과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복덕방이란 말도 많이 했죠. 그래서 동네 어귀에서 그 장기 이렇게 두고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들 누가 방 좀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저짝 가봐 그러고 그 가다 오면은 돈 내, 돈 받고. 그렇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 이러시는 분들이 이 법이 생기고 시험을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해도 되던 걸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에?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경과규정 같은 걸 두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 예전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중개인.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계속 중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경과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더 이상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 어쩌고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나서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칙 6조에 나와 있는, 즉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불러요. 부칙이 규정되어 있는. 쉽게 하면 중개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 기득권이야, 기득권. 있던 사람으로서. 거기 뭐 책에 보면은 90 몇 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허가 신청이 안 들어온대.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대, 허가증은. 거의 이제 사라져가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처음에 제가 2000년도에 취득하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사전교육을 받고, 그때는 사전교육. 여기서는 실무교육이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또 사전교육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이제 받을 때 보니까 협회가 2개 있었어. 2개. 하나는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라고 불렀고, 하나는 대한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불렀었어요. 뉘앙스가 딱 오죠. 대한공인중개사 협회가 더 신생이야. 더 늦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주로 젊은 층이 많이 가입을 하고요.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여기 들어갔어요. 이에 반해서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 그 중개인들하고 그냥 또 합격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합쳐서 규모는 거기가 더 컸어. 더 컸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 혼자 있을 때, 하나만 있을 때, 어쨌든 협회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늘 혼자 나와서 되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협회장도 뭔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누군가 또 나섰지. 라이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람이 깨졌어. 새로운 신진설에게 이제 협회장이 됐지. 그러니까 기존에 깨진 사람이 그대로 못 있지. 나갔어요. 나가서 만든 게 대한공인중개사 협회다. 회장을 꼭 해야 되겠나 봐. 그래가지고 한동안 협회가 이렇게 둘러 쪼개져 있으니까 또 힘이 합쳐지지가 않아.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합쳐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몇 년 있다가 또 합치더라고. 합쳐가지고. 그러면서 합쳐서 이제 제일 그때 큰 한 목소리 낸 게 그거잖아요. 15회 때 시험이 개판이었잖아.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 전까지는 2만 명 막 이렇게 합격하고 그랬어요. 응? 20만 명 시험 보고 2만 명 합격하고 얼마나 좋아. 응? 그러던 시기 그해 2,000명이 안 됐어, 합격생이.
그때 TV 보면서 내가 놀랐습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이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울고불고 난리 나고 선생님들이 열받은 거야. 모의고사 보면 막 1등하고 이러던 사람이 떨어져서 온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이게 무슨 시험이냐고.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 좀 그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지 그걸. 응? 어렵게 내고 안 내고를. 응? 그렇게 될 거였는데 그러더니 이제 딱 전부 그냥 과천 종합청사로 가자 해가지고 가서 의사시험 몇 번 했더니 추가 시험을 보더라고요. 추가 시험. 그래서 추가 시험에서 예년보다 좀 더 쉽게 해가지고 더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는 이런 훌륭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 이후로도 협회가 이제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협회들이 지금은 그래서 거의 혼자 하나의 협회로 지금 통일돼 있어요. 협회 통일돼 있는데 엊그제도 내가 협회 들어가가지고 뭐 좀 하다가 욕만 하고 나왔어 진짜. 거기 그 서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법에도 이제 보면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건 법으로 법정하게 돼 있고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서 같은 거는 협회 이런 걸로 한번 해봐라고 하면 협회가 그런 거를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좀 그 거래 계약서 같은 거 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려고 들어갔더니 나야 뭐 이제 어차피 그 실제로 사무실에 컴퓨터에서 우리 또 가입돼 있는 정보망에 의해서 계약서 다 보지만 협회가 양식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됐나 보려고 들어갔더니 로그인을 하래. 회원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열심히 또 회원 잃어버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가지고 들어갔지. 들어가서 양식을 딱 클릭했더니 회비를 안 낸 사람은 볼 수가 없다. 내가 회비를 안 냈거든. 그래서 그냥 때려쳐 나왔어요. 그렇죠. 어쨌든 협회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협회가 있고 그 든든한 법도 있네. 여러분들 변호사나 이런 애들이란다. 이런 분들이 그 막강한 로비력과 힘을 발휘하는 게 파워가 협회가 그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몰랐는데 법무사도 협회가 있잖아요. 법무사는 그 협회 가입할 때 보통 일을 할 때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자격증 취득했다고 무조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협회에 주로 가입을 하는데 가입비가 뭐 지역마다 차이인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래요. 아니 그렇게 가입비를 받아서 어디다 쓰는데요? 그랬더니 뭐 그 법무사 생일 때는 생일 축하금이라고 또 얼마 나오고 뭐 이런데 그럼 난 속으로했지. 그걸 안 주고 가입비를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있으니까 돈이 곧 파워야. 그걸 가지고 입김을. 근데 그 뭐 변호사 협회는 그렇게까지는 비싸진 않지만 거기도 꽤 되는가 봐요. 그리고 걔들은 하여튼 파워가 세. 나는 그래서 중개사 협회도 파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나름대로 하는 우리 그 트러스트 그거 아시죠? 트러스트. 변호사들이 하도 이제 안 되니까 중개업 쪽을 계속 우리나라 지금 변호사들은 그게 문제예요. 얘들은 변호사만 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자격증. 세무, 심지어는 세무.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세무사들 들고 이런 거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저기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일정한 뭔가를 저기 해야 세무 일을 할 수 있게끔 된다. 그전에는 연수원에서 그냥 수업만 좀 들으면 수료하면 바로 그냥 이걸 주고 걔들이 뭐 세금을 뭘 알아. 세법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것이 변호사들 중에 전혀 모르세요? 트러스트 얘기를? 아직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격증을 아직 취득 안 하셔서 그러나 취득하면 이제 곧바로 관심을 가지실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 성이 변호사 성이 공씨인가 그래요. 근데 강남 쪽에서 변호사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일거리를 딱 뭐 뺏어가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려면 자격증만 취득해서는 안 되죠. 뭣도 해야 돼? 개설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개설 등록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 개설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분명히 공인중개사법에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개설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럼 얘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 자격 기준이 없으니까 개설 등록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뭐 어떻게 치고 들어갔냐면 중개를 업으로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뭐냐면 중개를 아까 업으로 하려면 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의뢰, 보수, 반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얘는 의뢰는 받겠다는 얘기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돈은 안 받겠다는 얘기야. 돈은 안 받으니까 업이 아니다 이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법률 상담을 하고 법률 자문을 해줘서 돈을 받을 거다 이 얘기야. 계약서는 그냥 써줄 거래. 그냥 써줄 거래. 이렇게 주장하고 트러스트인지 뭔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응? 그 협회가 발칵 뒤집혔지. 그래가지고 근데 1심에서는 또 그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이건 지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근데 1심에서는 그쪽인데 다시 항소심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거는 우리 쪽이 이긴 것 같아. 결론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실하게 결론은 모르겠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가 공인중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유형. 개인인 거, 법인인 거, 부치. 아까 이거 얘기하다 보는데 그 중개인들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경과구정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 아무래도 전문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제한이 갑니다. 업무 지역에 제한이 있고 행위 중에는 경매 같은 거, 알선 대리 이런 거 못 들어오게, 입찰 대리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크게 두 가지 제한입니다. 업무 지역에서 제한. 그래서 대개 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있는 물건을 전국의 중개 대상물을 다룰 수가 있죠.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전국의 물건을 다룰 수가 있어. 하지만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등록한 관청에 등록관청에 시도 거기에서만 다만 이제 얘들도 정보망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전국 물건을 다룰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자, 경매는 보통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매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 되게 법원 경매 같은 거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나온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들어가요. 이건 자격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건 말 그대로 투자예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아니면 바쁘다고 해서 내가 대신하고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 이게 경매에 대한 알선, 상담, 권리 분석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여기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제한이 경매, 공매 업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업무 지역이 제한이 있다. 크게 이렇게 정해요. 자, 교재에서 이제 보시면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 일반적인 거하고 특수법인. 시험 문제에서는 종종 이 특수법인 얘기가 나왔어요. 일반 이거는 말 그대로 뭐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법인이 중개업을 하겠다고 개설 등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에 반해서 특수법인은 그런 일반 법인이 아닌 그 위에 표 있죠? 거기 나와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나 지역산림조합이나 이런 애들을 얘기합니다. 얘들을 다 법인으로 취급해요. 그러면서 특수한 법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일반 법인일 때는요. 개설 등록 기준 지켜야 돼요.
그 기준 지켜서 개설 등록 신청해서 개설 등록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특수법인들은 개설 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특수법인. 거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옆에다 51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51페이지에 한 번 더 말로 설명되어 있고 그걸 표로 정리한 게 지금 23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51페이지라고 옆에 일단 써놓고 자 그럼 표를 보고 보시면 지역농업협동조합 관련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 그런 법들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법인들은 그냥 법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어. 그런 법들이야 그냥. 아시겠죠? 자 일단 농업협동조합 지역농업 자 얘들 오른쪽 맨 오른쪽 중개업무의 종류 및 등록 여부 나오죠? 보시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여기서 이제 말하는 농지는 지목으로 치면 전답, 과수원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지로 쓰이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농지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등록을 중개업자로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느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산림조합은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모든 토지를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농지라고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목이 돼인 거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농지일 때만이에요.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은 이임야 이렇게 돼 있죠. 이임야 그리고 거기 나무들 이런 거 중개할 때는 지역산림조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교환 같은 거 중개할 수 있는데 얘들도 개설 등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공장건물의 매매, 임대차 자 이게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니까 모든 것 다 대상이 아니라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공장건물 이런 것들만 대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들도 등록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딱 하나 자산관리 여기서 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얘기합니다. 이 자산관리공사는 오른쪽에 보시면 모든 것이 대상이 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만 대상입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얘들은 좀 다르게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두 종류가 있다. 일반과 특수. 뭐 일반은 뭐 일반적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특수법인 그 중에 자산관리공사. 그다음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일반 개인이죠. 개인. 뭐 설명은 할 거 없고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주로 얘기할 필요한 거고 3번 보세요. 부칙에 의한 개설 등록을 한 것을 보는 자. 앞으로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를게요. 부칙 6조 또는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에 보시면 A에 부칙에 의한 개설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자는 그 가로가 자꾸 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읽다 보면 그쵸?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딱 봤을 때 한 번에 쭉 읽어가면서 끝에 마침표까지 딱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가로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면 읽다가 막 끊겨요. 우리 그 법서들이 대개 보면 그게 문제야. 전 눈이 가뜩이나 눈이 안 좋은데 이렇게 보다 보면 가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 말에 이어지는 대로 막 찾다 보면 우리 또 까먹어. 머리가 그냥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책이 좀. 자, 참고하시고요. 양해하시고. 자, 부칙에 의한 개설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자는 국법에서는 중개인이라 표현하으나 옛날엔 중개인이라고 표현했다. 넘어가시고 B에 가보시면 B의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더 이상 이제 중개인에 대한 허가는 나가지 않고 있다. 끝났다. 여기까지 뭐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C에 가보세요. 부칙에 의한 개설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자는 과연 이 법을 적용하느냐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적용한다 안 한다? 당연히 적용해야죠. 이 법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이 법에 의해서 이자도 개설 등록을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 법을 적용해야지. 시험을 안 보고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시면 대신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한. 아까 크게 뭐라고 그랬어요? 업무지역에 제한이 있고 경공매, 알선 이런 거 못한다고 그랬죠?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얘들은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사무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A번에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시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는데 뒤에 이제 이 위반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따로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옆에다가 줄을 쳐놓고. 왜냐면 뒤에 가보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과태료는 두 종류예요. 5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럴 때 거기에 이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 100만 원 이런 거, 이런 명칭 사용하면 100만 원 이런 규정이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그냥 부칙 규정에 나와 있어요. 아예 부칙에서 써놨어. 부칙에서 이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 쓰면 안 되고 그거 쓰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린다고 아예 부칙에 나와 있다고요. 부칙에. 자, 그 다음에 B에 경공매 부동산,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내 친구가 아파트 한 채가 경매 나왔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그 낙찰을 받으러 가려고 그래요. 근데 회사에 출근해야 돼. 그럼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죠. 대리로. 그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할 때 당연히 내가 가서 낙찰 받을 사람 친구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럼 난 거기다 뭐라고 써? 대리인이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조심하실 건 이럴 때 대리인으로 가게 되면 항상 따라붙는 첨부 서류가 있어요. 위임장이죠. 중요한 건 그 위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조된 건지를 증명해야 할 서류가 필요해. 그게 뭐야? 인감증명서예요. 이게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돼. 아시겠죠? 자,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리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나는 지금 매수신청 대리 이걸 안 해놨어. 등록해야 되는데 안 해놨어. 매수신청 등록 대리를 안 해, 이거 대리 등록을 안 해놨어 내가. 그런데 친구가 부탁했어. 가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50% 확률. 돈 얘기 안 했죠? 이것도 업으로 해야지 자격이 있어야 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자격이란 건 법원에 등록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보수를 안 받고 친구 그냥 가서 했어. 이건 일반 대리로 가서 하는 거야.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 법하고 상관이 없고 매수신청 대리 등의 관한 규칙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중개인이 즉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냥 친구 부탁 받고 가서 했어. 그건 할 수 있어요. 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업으로 하는 걸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업무지역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광 도 내에 중개 대상물만을 중개할 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자, 대개 이제 등록관청으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가서 등록하겠죠. 해당 구청에 가서 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구에 있는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서울특별시까지 범위는 해줍니다. 이제 그걸 넘어가는 물건은 건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만약에 이걸 위반했어. 그 가로에 뭐라고 있어요? 위반시 업무 정지. 이것도 부칙의 규정이 다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다만 해서 뭐라고 하냐? 정보망에 가입했다면 얘기가 틀려진다. 정보망에 가입한 자는 전국 물건을 다룰 수가 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이해하셨죠? 다음 소속공인중개사 바로 갑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정의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 그 가로 속에 그걸 줄치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공인중개사인자. 자, 여기 중개법인 A가 있어요. A 법인에 갑이 고용됐어. 자, 이 사람은 사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실수를 했으니까. 저는 이 법인에서 사원이 이해가 안 갔어. 법인에서 말하는 사원이 뭘 얘기하나 얘기했지. 주식회사 아시죠?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법인에서 보통 법 규정에서 법인에서 사원 또는 임원 그러면 그 주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직원이 아니에요. 그 법인의 주인이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사원 그러니까 회사원으로 생각하는 거야. 회사원. 직원으로 생각한다고. 아니라고요. 법에서 사원, 특히 민법에서도 법인, 사원 나오죠? 그쵸? 이거는 상법상의 영리법인으로 치면 주주 개념입니다. 주주. 주인 개념이에요. 고용된 직원 개념이 아닌 거야. 응? 아시겠죠? 그러면 법인의 사원이래. 이 사원은 뭐야? 대표는 이 사원들의 대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대표이사 있듯이 이사가 여러 명이고 그 중에 대표가 있듯이 여기도 사원이 주인이 여러 명이면서 한 사람이 대빵할 수도 있죠. 한 사람이 대표할 수도 있잖아. 대표. 그러면 대표는 항상 누구여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사원도 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돼?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있다. 법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잖아. 이 공인중개사 뭐라고 부르냐 이 얘기죠. 이거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고. 아시겠죠? 얘들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고. 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한다. 자, 여기서 수행과 보조 행위는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을 수행하거나 보조한다. 이게 중개보조원하고 차이점이야. 중개보조원은 수행은 못해. 보조만 해. 그것도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만. 근데 소속공인중개사에서는 단순하다 뭐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거를 소속공인중개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속공인중개사 관여가 안 됐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감이나 서명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개업공인중개사만 들어가면 돼. 근데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지가 했으니까 자기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개업공인중개사 얘는 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명 날인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자, 소속공인중개사 법인 및 업무 가보시면 1번의 끝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차이점으로 보면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다. 설명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바로 가보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와 관련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현장 안내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뭔가 머리를 써가지고 해내는 일 말고 직접 사실적인 것들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가치 판단을 요하지 않는 행위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
자, 거기 중개보조원의 의미해서 보조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보고 문제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번에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위에서 가로 우리가 줄치고 봤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고용됐죠? 그쵸? 여기서 조심하세요. 자격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에요. 근데 자격을 가졌는데 중개보조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 단 1회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를 하고 그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디귿리을 전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요. 시덥잖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사실 수업이라는 것들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호흡이 좀 잘 맞아야 돼요. 서로 간에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렇게 같이 좀 해야. 그래서 서로 잘 협조를 해야 되는 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